코로나19 사태 속에 두 번째 맞는 추석인 오늘, 마음만큼은 풍성한 하루였습니다. 차례를 지낸 시민들은 성묘를 하거나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낮부터는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줄었지만 확진자가 나흘 연속으로 요일별 최다를 기록하면서 추석 연휴 이후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1월부터 미국에 가려면 백신 접종을 마치고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와야 합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과 백신 교환에 합의해 백신 100만 회분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국내로 들어올 전망입니다. 기조연설에 나서는 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파산할 가능성이 나오자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부동산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졌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속 벌써 두 번째 추석입니다. 길어진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 가족, 친지들 만나면서 조금이나마 달래셨는지요? 오늘 9시 뉴스는 하늘에서 본 한가위 풍경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준비해온 과일과 음식을 정성스레 차려놓고 가족들이 한 줄로 서서 조상님께 절을 올립니다. 수도권에선 성묘객이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지만 저마다 마스크를 챙겨 쓰면서 방역수칙을 지켰습니다. 비가 그치고 가을 해가 논밭에 내린 추석날. 차에 짐을 한가득 싣고 이제 벌써 헤어져야 할 시간. 짧은 포옹으로 아쉬움을 달래고 다음을 기약합니다. 아들이 건네는 용돈에 어머니는 손사래를 칩니다. 도로 곳곳은 낮부터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휴게소도 잠시 쉬어가려는 귀경객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휴게소 안에선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돼 있지만 먼 귀경길 피로를 달래보려는 간식이 한 봉투씩 들렸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 속에 곳곳에선 가족, 친구들과 함께 아직 끝나지 않은 연휴를 즐기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 발길이 뜸해진 곳이 많다지만 가족 단위로 떨어져서 쉴 수 있는 캠핑장엔 이번 연휴에도 빼곡하게 텐트가 펼쳐졌습니다. 민속마을에선 떡지키가 한창이고 구경 나온 사람들도 부채춤에 신이 납니다. 마당에 나와 따스한 가을볕을 만끽하는 가족들. 각박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모처럼 연휴의 느긋함 속에 점심을 함께합니다. 코로나19로 몸도 마음도 지쳤던 올 추석. 힘든 일상을 따뜻한 정으로 녹이며 마음만은 풍성해진 하루였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렇게 정을 나누는 명절에 더 외로운 사람들이 있죠.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못 가는 이산 가족들입니다. 2018년 8월을 마지막으로 3년째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는 이산가족들 얘기를 김소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올해 88살의 김기홍 할아버지는 1950년 10월 고향인 평안북도 정주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나무로 내려온 그날 이후 어머니와 여동생은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야 한 보름 있으면 유엔군이 다시 들어올 적에 다시 따라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들 다 했지 몇 년 걸린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4살 아래 여동생 이름은 김기옥. 지금은 생사조차 모릅니다. 할 때마다 신청을 했대요. 그런데 한 번도 해당이 안 되는가 봐요. 하여튼 이제는 뭐 자포자기하고 있죠. 나이도 많으니까. 올해 87살인 이인범 할아버지도 매년 추석이 되면 대가족으로 북적이던 고향집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추석이 되면 말이죠.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제가 자꾸 눈물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1948년 평안북도 용천에 두고 온 부모 형제는 남북이 갈리면서 73년간 만나지 못했습니다. 누가 살고 있는가 없는가 말이죠. 서신 교환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 외에는 뭐 전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1988년 이후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 3천여 명. 이 중 생존자는 4만 7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이렇게 애타는 이산가족들을 위해서 전국에는 화상 상봉장이 생겼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으로라도 얼굴 보자는 취지였는데 하지만 올 추석에도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산가족들은 이제 DNA와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3곳의 이산가족들이 화면으로 모였습니다. 코로나19 속 추석을 맞아 영상으로라도 얼굴을 볼 수 있는지 시연해 본 겁니다. 올해 12억 원을 들여 화상상봉장을 7곳이나 증설했지만 결국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분들을 만나시게 해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이산가족 생존자의 3분의 2가량이 80세 이상의 고령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산가족들은 이제 더 먼 훗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후에라도 가족임을 확인하기 위해 DNA를 보존하고 만나지 못한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영상으로 남기는 겁니다. 나중에 북한에 계신 가족들, 또 그 후손들, 그리고 남한에서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산에 대한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매개로. DNA를 보존하고 영상 편지를 남긴 이산 가족들은 2만 4천여 명. 언니가 제일 보고 싶어, 언니. 2달 만에 들어간다는 게 2달이 지금 70년이 됐으니 이런 기가 막힌 세월이 어디 있어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꼭 한번 만나보고 죽고 있다고 했는데 나라도 죽기 전에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이산의 슬픔은 이제 기록이 되어 남겨진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새벽부터 계속되던 비는 그쳤지만 일부 고속도로는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경길이 녹록치 않은데요.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철 기자, 지금 주요 고속도로 어느 지점이 힘듭니까? 네, 추석 당일 정체가 가장 심한 오후 시간대를 지났지만 귀경길 고속도로의 정체는 여전합니다.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로드플러스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붉은색이 정체 구간, 노란색이 서행 구간입니다. 주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에 집중돼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추석 당일인 오늘 전국에서 어제보다 100만 대 이상 많은 520만 대의 차량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귀성 방향 정체는 밤이 되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고 귀경 방향 정체는 내일 새벽에나 해소될 것으로 봤습니다. 네, 그럼 구간별로 이 시각 상황 짚어볼까요? 네, 그럼 폐쇄 혈화면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충북 청주 나들목 부근입니다. 화면 왼쪽 자세히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부산 방향으로 가는 교통은 원활합니다. 반면 화면 오른쪽 서울 방향은 지금 붉은 등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부고속도로 충남 천안 입장휴게소 부근입니다. 화면 오른쪽 서울 방향으로 교통량이 증가해 차량이 서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부고속도로 경기 안성분기점 부근입니다. 왼쪽 화면이 서울로 가는 차량들인데요. 점점 늘어나면서 속도가 느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서해안고속도로로 가보겠습니다. 충남 당진 나들목입니다. 화면 왼쪽 진행이 원활한 목포 방향과 달리 화면 오른쪽 서울 방향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부고속도로 경기 광주 나들목 부근입니다. 화면 오른쪽 서울 방향 정체가 더해져 차량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29명입니다. 이 검사 건수는 줄었지만 지난 토요일부터 나흘째 요일별 기준 매일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추석 연휴 이동량이 많아진 만큼 감염 확산이 커질까 우려됩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중부시장과 가락시장 관련 확진자가 하루 새 94명 늘면서 두 시장과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500명에 육박했습니다. 여기에 병원과 건설 현장 등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까지 발생하며 전체 확진자의 4명 중 3명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 확진자로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았는데 지난 토요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요일별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연휴 동안 검사 건수는 30%가량 줄었지만 확산세는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귀경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 검사소 등을 찾아 선제적 검사를 받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임시선별 검사소는 수도권의 경우 안성휴게소 서울 방향, 용인휴게소 인천 방향 등 4곳에, 비수도권은 섬진강휴게소 순천 방향, 양산 통도사휴게소 부산 방향 등 5곳에 설치됐습니다. 부득이하게 지방에 내려가게 됐는데 코로나가 이제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골에 내려갔다가 내일 이제 직장 출근하기 전에 혹시 몰라서 가는 길에 있으니까 또 휴게소 들릴 겸 겸사겸사 또 들리기에는 있으니까 편한 것 같아요. 한편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18세 이상은 오는 30일까지 사전 예약이 가능한데 내일 오후 6시까지 예약할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16일 사이에, 그 이후 예약하면 다음 달 11일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오는 11월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출발 3일 이내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까지 받아야 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 같은 내용의 여행 제한 규정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기존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음성 증명서만 있으면 미국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네,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영국에서 백신 100만 회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존슨 총리와 백신 교환에 합의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영국이 물밑에서 진행해온 백신 교환이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화됐습니다. 아주 좋은 뉴스를 먼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영국이 보유한 mRNA 방식, 즉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100만 회분이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절대적인 양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1, 2차 접종 간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전체 인구의 70% 가까이가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는데 앞으로 3차 접종이 필요할 때 한국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첫 공식 일정에서도 코로나 백신의 불평등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포용과 상생의 마음을 지금 즉시 함께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평한 접근과 배분이 시작입니다. 오늘 밤 예정된 화이자 회장과의 면담에서도 문 대통령은 안정적인 백신 공급과 협력 확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는 임기 중 마지막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다시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네,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그룹 방탄소년단 BTS도 연설했습니다. 이 유엔 무대에서 직접 메시지를 전한 건 2018년에 이어 두 번째죠.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목소리에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정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특사로 유엔 총회 연단에 오른 방탄소년단 BTS. 대한민국 대통령 특사 방탄소년단입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을 잃어버리고도 꺾이지 않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길을 잃었다기보다 새롭게 용기 내고 도전 중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유엔 총회장을 자유롭게 누비며 춤추는 퍼미션 투 댄스 영상도 공개하며 모든 선택은 변화의 시작이고 새로 맞을 세상을 환영하자고 했습니다.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변화에 겁먹기보단 웰컴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나가는 세대라는 의미에서요.
7명 모두 백신을 접종했다는 발언에 유니세프는 환영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가교 역할도 자임했습니다. 인종차별과 혐오에 대한 그런 목표가 있는데 그런 발언에 대해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 SNS에 저의 의사를 표명하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Summarize all that from our voices, and I just feel like really touched that they show like to not always stay down. You always get back up if something is letting you down, and it's amazing their messages. 연설 시청자는 UN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만 거의 100만 명, 다른 경로까지 합하면 수천만 명일 거라고 외신은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네, 잠시 뒤 시작되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뉴욕 현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보경 특파원, 잠시 뒤에 이 회의가 시작하는 거죠? 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부터입니다.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는데 각국 정상들의 기조 연설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해엔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첫 화상회의가 이뤄졌었는데 올해는 대면, 화상회의가 병행이 되면서 상당수 정상들이 직접 유엔 본부에서 연설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내일 새벽 3시쯤에 예정돼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엔 연설이 이번이 처음이죠. 네, 유엔 데뷔전입니다. 잘 치르고 싶을 텐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력에 대한 대내외 여론이 현재 썩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아프간 철군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비난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이 영국, 호주와 새로 맺은 안보 동맹, 이름이 이른바 오커스로 오랜 우방국 프랑스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으로 동맹국 결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 오히려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주 곤혹스러울 겁니다. 미국 백악관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새로운 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걸 유엔 연설에서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때보다도 유엔의 역할이 중요한데 제 역할 못한다는 목소리도 크지 않습니까? 네, 이번 유엔 총회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인 미얀마 사태만 봐도요. 군부 쿠데타 발생한 지 7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유엔은 별다른 목소리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사태도 비단 다를 건 없고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중요 결정할 때마다 자국 논리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고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유엔 총회 역시 강대국들의 외교 잔치로 끝날 거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추석 연휴라서 휴장했지만 세계 주요 증시 크게 휘청였습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2% 안팎 급락했는데 특히 나스닥 지수는 넉 달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전거래일보다 2% 넘게 떨어졌고 어제 3% 넘게 급락했던 홍콩의 항생지수 오늘은 조금 오른 뒤에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친 건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파산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졌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과 파장을 베이징 조성원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헝다의 금융상품을 샀던 투자자들이 선전 본사로 몰려가 항의합니다. 만기가 지났지만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헝다는 공사대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실제 발주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肯定担心啊，都是自己来拿着血汗钱是吧？几百人来血汗钱来过来买。 손쉬운 차입에 의존해온 헝다가 금융권 등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고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에 빠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헝다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 돈 350조 원에 이릅니다. 부동산 업계 전반, 나아가 금융권으로도 유동성 위기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세계 주요 증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Like even Ping An Insurance, they invest heavily into some Chinese local property developer, also in very high risk of default.
다만 중국판 리먼 사태로까지 번질지에 대해선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달리 중국 당국이 부동산 거품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헝다 위기가 촉발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가뜩이나 경기 지표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는 중국 정부의 대책에 관심이 쏠립니다. 헝다 사태는 중국 경제 성장을 지탱해온 한축 부동산 분야에서 대마불사 신화가 여전한지 묻고 있습니다. 중추절 연휴가 끝나면서 헝다의 부채 상환 능력이 곧 수면 위에 드러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백신을 맞으면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국가 간의 협약, 이른바 트래블 버블이 방역 상황이 나빠지면서 더 미뤄지게 됐습니다. 먼저 은준수 기자입니다. 여행 우리가 해외로 갈 수 있으면 어디로 가고 싶어? 결혼 1주년을 앞둔 신혼부부. 추석 연휴 하와이 여행을 계획했다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직은 코로나가 많으니까 델타 변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저희가 가서도 제대로 못 즐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기대를 모았던 격리 면제 여행 권역 트래블 버블도 발목이 잡혔습니다. 첫 협정을 체결한 사이판은 다시 방역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백신을 맞았더라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닷새 동안 자가격리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자 7월 이후 국내에서 사이판으로 간 여행객은 760여 명에 그쳤습니다. 항공기 한 편에 평균 21명 정도 탄 셈입니다. 최근 사이판 정부의 여행 경비 지원 발표로 반짝 수요가 있지만 본격적인 회복 신호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행객 단위가 아무래도 그 가족 단위,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미접종된 상태이다 보니까 아직은 그렇게 좀 활성화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유력한 후보였던 싱가포르와 태국, 타이완과의 협약 역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미뤄졌습니다. 예측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좀 신중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논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여행 대상 국가의 백신 접종률이 오르고 방역 상황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해 해외 여행길이 다시 열리더라도 개인 여행보다는 목적지와 동선을 통제받는 단체 여행 형태가 당분간 유력합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행과 항공업계의 시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 관련 업계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기한이 한 달 더 연장됐지만 그 이후가 또 문제입니다. 이어서 변진석 기자입니다. 5일간의 황금 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은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항공편은 650편, 이용객은 5만 8천여 명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추석 연휴보다 90% 넘게 줄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해외여행 특별주의보는 또다시 연장된 상황. 격리 면제 여행 권역, 즉 트래블 버블에 기대를 걸었던 항공업계는 울상입니다. 그나마 대형 항공사는 화물 수송으로 손실을 메꾸고 있지만 여객 운송 위주인 저비용 항공사의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올 상반기 기준 제주항공이 1,500억 원대의 손실을 본 것을 비롯해 진에어와 에어부산, 티웨이 등도 수백억 원에서 1,000억대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이 한 달 더 연장됐지만 이것으로만 미래를 기약하긴 어렵습니다. 무급으로 버틴다는 개념이었는데 자금에 대한 융통이 좀 더 생기는 게 가장 큰 거고 조업사 같은 데에서는 좀 리스크가 좀 많아지죠. 여행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 추석 대목은 사라졌습니다. 백신 접종률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여행 수요가 나올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11월부터는 어느 정도 여행 수요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전 직원이 이제 출근을 해서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등 변수가 많아 여행 항공업계가 언제쯤 정상화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여전히 점치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네, 요즘 공중전화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통화 요금이 3분의 70원인 걸 아는 분도 드물 텐데요.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재난 대비용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따라 달라진 공중전화 부스의 변신, 오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중전화 앞 길게 늘어선 줄. 90년대 무선 호출기, 일명 삐삐가 대중화되면서 공중전화 부스는 그야말로 북새통을 잃었습니다. 1999년 15만 대였던 공중전화는 이제 3만 4천 대만 남았습니다. 이용자는 거의 없지만 무선 통신망이 단절되는 재난 상황에 대비해 연간 300억 원을 들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중전화 앞에 멈춰선 오토바이. 전화부스에 설치된 배터리 충전기에서 다 쓴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배터리를 열린 충전구에 넣어주십시오. 배달 수요가 크게 늘어난 요즘 공중전화 부스는 전기 오토바이 충전소가 됐습니다. 주말에는 배달 대행을 취미로 하는데 그때는 이제 좀 먼 거리를 가다 보니 이런 스테이션을 이용하면 그런 주행거리 걱정 없이 배달을 할 수가 있어서 자주 애용을 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자 최근엔 광촉매 기술을 이용한 살균기기를 설치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졌을 때 공중전화 부스는 대기 측정소로 변신했고 비대면 업무가 늘면서 은행 점포수가 줄어들자 공중전화 부스엔 현금 인출기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고객들이 공중전화에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를 부여줘야겠다. 친환경 공간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당시 사회에 이슈가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자리해 각종 편의시설을 추가하기 좋은 공중전화 부스. 2021년의 공중전화는 이렇게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베를린에 독일의 과거 식민주의를 성찰하는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한중일 3국의 유물도 전시됐는데 이 한국관의 규모가 일본과 중국에 비해 너무 작아 왜곡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베를린 도심 한복판, 옛 프로이센 왕궁터에 세워진 훔볼트 포럼입니다. 과거 제국주의 시대 독일이 비유럽 국가에 자행한 약탈의 역사를 성찰한다는 공간입니다. 3층 전체가 독일이 식민지를 경영했던 아프리카에서 노획한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4층에 설치된 아시아 미술관 내 한국 전시관, 비좁은 공간에 100점 정도의 전시물, 그나마 도자기류가 대부분입니다. 설명이 달린 전시물은 14점에 불과합니다. 한국관은 중국, 일본관의 10분의 1 정도 크기인 60제곱미터 정도입니다. 10걸음 정도만 옮기면 모든 유물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옆 중국관, 청나라 황제의 옥좌 등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벽에 걸린 이 그림이 한국관 전체 면적만 합니다. 일본관도 넓은 공간에 유물들과 함께 전통 찻집 모형까지 만들어 전시돼 있습니다. 자신들의 식민지가 아니었던 동아시아 3국의 유물을 전시한 건데 식민주의 성찰과는 거리가 먼 데다 우리 문화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줄 우려도 있습니다. 훔볼트 포럼 측은 자신들이 중국과 일본의 민속예술품은 13,000점을 소장하고 있지만 한국 유물은 180점밖에 없어 불가피했다고 설명합니다. 향후 공간 확장 등에 대해선 여지를 남겼습니다. Deswegen bin ich sehr guter Dinge, dass wir in den nächsten Jahren gerade mit Korea noch sehr viel engere Kooperationen eingehen werden. Ich werde auch 우리 대사관과 문화원은 국격에 걸맞는 전시실 운영을 위해 훔볼트 포럼 측과 유물 대여 등 다각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